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맘때 제철을 맞는 과실 중에 대표적인 게 매실인데요. 한창 매실청이나 매실주, 장아찌 많이 담그는 시기죠. 그런데 요즘 이런 상품을 사계절 내내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제철이 무색해지고 직접 담그는 풍경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올해는 매실 수요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른 농작물들처럼 냉해 피해가 커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1년 전보다 30%나 감소하고요.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통은 생산이 줄면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인데 매실은 소비가 국한돼 있다 보니 시세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자연재해 변수가 커지다 보니까 이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농가나 농축작물 할 것 없이 인건비나 자재비, 에너지비 같은 생산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지만요. 제철 맞고도 기뻐할 수 없는 사례를 보니까 새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인사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네, 한 3-4분 정도 매일 보이는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오늘 아침 야구 잡설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60경기 넘게 치른 프로야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주변에 불면증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철을 맞은 매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대형마트들이 제철 과일들을 선보이면서 희귀성과 배송 서비스 등 차별화된 상품과 전략으로 아주 치열한 과일 경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일의 희귀 품종들이 대거 등장했다는데요. 이 과일은 과육 색깔에 따라 백도와 황도로 나뉘고요. 통조림으로도 많이 먹죠.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달에 정부가 저율 관세 할당 일명 TRQ 물량을 늘려 양파 수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수확기를 맞은 양파 생산 농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농산물 수입이 많아지면 국내 농산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농축산물의 저율 관세 할당 TRQ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우리 밥상에 수입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OECD 국가 중에 식량 자급률이 가장 낮다고요? 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 꼴찌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농산물 시장정보 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최근 3개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9.5%에 불과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80%는 외국산이라는 뜻인 건데요. 참고로 곡물 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입니다. 반면에 곡물 수출국들의 자급률은 100%를 넘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가 327.9%, 미국이 120%, 캐나다는 192%의 곡물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27.7%인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0% 이상의 곡물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쌀을 90% 이상 자급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최근 쌀 자급도 낮아져서 85%밖에 자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곤두박질 친 데에는 농산물 수입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 국내 농산물의 자급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율 관세 할당, 그러니까 TRQ 증량 문제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입 농산물을 확대하는데 이 바로 TRQ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TRQ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은 TRQ가 농민들의 적폐로 여겨지지만 사실 TRQ는 정부가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이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계농업기구, 그러니까 WTO가 지난 1995년에 출범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면서 WTO 농업협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하도록 했는데 WTO에서 정한 물량까지만 관세가 없거나 낮게 수입하기로 정해놓은 그 범위들이 있습니다. 이게 WTO TRQ 물량이에요. 네.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맺은 FTA TRQ 물량도 물론 있습니다. WTO TRQ 관세는 5에서 50% 정도, FTA TRQ는 0%, 그 관세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싼 값을 무기로 무제한 수출을 하면 수입국의 농산물 생산 기반이 붕괴하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게 일정 물량만 관세가 없거나 아주 낮게 거래하게 한 게 TRQ 물량인데요. TRQ의 기본 물량은 관세가 낮고 네. 이를 넘어서는 물량은 관세가 높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TRQ로 정한 물량만 관세를 낮게 하고 그 외의 물량은 관세를 높게 부과해서 수입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관세라는 말도 쓰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TO TRQ 품목이 63개입니다. 여기 쌀, 마늘, 양파, 생강, 감자, 감귤로 이렇게 등등 63개 품목이 TRQ, WTO TRQ로 좀 묶여 있는데요. 쌀 같은 경우가 TRQ 물량이 40만 8,700톤이에요. 이건 매년 이만큼을 좀 수입을 하는데 5%라는 낮은 관세로 들어오고요. 40만 8,700톤보다 더 많이 수입하겠다. 그러면은 513%라는 높은 관세가 매겨집니다. 고추도 TRQ 물량에 한해서는 50% 관세가 붙고요. 그 외에는 270%, 참깨 같은 경우도 TRQ 물량은 40% 관세, 그 외에는 630%라는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양파 생산 농민들이 TRQ 물량 증량 소식에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반발했잖아요. 예, 정부가 양파의 TRQ 물량을 늘리겠다 발표했는데 양파의 TRQ 물량은 기본이 2645톤입니다. 그러니까 2645톤만 낮은 관세인 50%를 부과하고 이보다 더 많이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 양파 생산 기반이라든가 양파 생산 농가 보호 등을 위해서 135%라는 높은 관세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자국의 농업보호장치인 TRQ를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기본 TRQ 물량에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예, 양파 같은 경우는 아까 좀 TRQ 물량이 2645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가 이 기본 물량에다가 2만 톤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예, 이런 증량 정책이 올해만 일어난 것은 물론 아니고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이 최근 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양파, 마늘의 TRQ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 톤을 증량해서 TRQ 기본 물량이 2만 645톤을 포함해서 총 7만 645톤을 운용을 했고요. 마늘은 기본 물량이 14,467톤입니다. 2016년에는 3만 6천 톤을 증량을 했고 2017년, 2018년에 각각 3만 톤을 증량해서 이 낮은 관세로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 풀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파는 2014년, 마늘은 2013년과 2014년에만 기본 TRQ 물량보다 적게 수입을 했고요. 거의 100%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처럼 물량까지 증량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이 TRQ 물량을 늘릴 때 기준과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이 TRQ를 관할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적금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TRQ를 증량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 장관이 7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장관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그중 하나가 당해 물량이 네. 이 증가했을 때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양파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양파 TRQ 2만 톤 증량 계획이 나왔거든요. 농식품부가 양파 시세, 향후 양파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신중한 검토를 과연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끝으로 TRQ 증량 정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주시죠. 예,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은 뭐 품질이라든가 신선도가 아니라 낮은 가격입니다. TRQ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 시대에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뭐 물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콩 생산량이 13만 톤이었거든요. 네. 근데 수입량이 131만 3천 톤입니다. 생산량보다 무려 10배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올해 4만 5천 톤 무관세로 들여온다고 정부가 또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량은 국내산 돼지고기, 그러니까 삼겹살의 3개월치 생산량과 같다고 합니다. 농가 손해도 막심한데 TRQ를 늘려서 수입을 많이 한다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극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금률을 55.5%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거든요. 지금과 같은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 수입 확대 정책으로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오늘은 한 달 만에 프로야구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를 많이 치른 LG와 키움은 이제 60경기를 넘게 소화했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게 상위 팀과 하위 팀 간의 경기력 차이가 다소 줄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상대팀과 붙은 3연전을 한꺼번에 진 적이 없었던 SSG가 스윕을 당했고요. 작년 가을 야구 진출팀들이었던 키움과 KT가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프로야구계 소식 유튜브 야구잡설의 진행자이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PD를 하고 있는 정현재 PD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너무 하기 싫다 이 네. 코너를 너무 네. 힘들다 했는데 들어올 때 표정은 전 무슨 로또 당첨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좋은데. 네, 인사부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일단 해명부터 하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방송에 타고났다는 소문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네. 네. 제가 그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네. 제가 출연하는 것이 머쓱해가지고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네. 내용으로 빨리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뭡니까? 뭐 야구계 이슈라고 우리가 쉽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그 야구 팬들에게는 자팀 관련한 뉴스들이 제일 이슈 아니겠습니까? 자팀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 그걸 자팀이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판 전체에서 이슈몰이가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키움이 이정우 선수가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치고 올라가서 어제 또 삼성을 제치고 키움이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키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슈일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30경기 정도 치렀을 때 나왔을 때 롯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롯데가 많이 좀 내려와서 지금 4위권에 있거든요. 네. 롯데가 왜 이렇게 또 떨어져 있을까? 네.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 군 이제 상무에서 제대한 선수들이 한 14명 정도 돼서 이제 팀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왜냐면 그때 이정우 선수 뭐 타격감 네. 얘기하면서 잘 안 될 거라고 했었고. 제가 잘 안 된다고. 근데 깨어났어요. 그리고 롯데는 심지어 네. 1위 하고 있고 꾸준히 네. 좀 갈 거다. 네네. 이랬는데 확 떨어졌고. 아 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군요. 네. 좋은 일이 좋은 네, 일이 네, 아니지 네, 롯데 네. 팬들한테는. 어, 어쨌든 예. 키움은 8위에서 7위가 됐는데. 네.
작년에 심지어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이에요. 무슨 그럼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초반에는 네. 투타의 엇박자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주로 이제 타격 쪽에서 좀 받쳐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수들 같은 경우는 안우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슈퍼에이스죠. 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서 지고 가끔 타자들이 잘 치면 마운드가 무너지고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의 어떤 뭐랄까 복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부활? 네, 왜냐하면 4월까지 5월까지 2할 6푼 정도를 쳤던 선수인데 지금 6월 들어서 4할 5푼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루타를 치고 또 희생플라이를 쳐서 팀이 2점을 냈거든요. 2대1로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다들 걱정을 사실 했어요. 이정우 선수 메이저리그 그렇죠. 저는 이정우 선수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메이저리그에 가서 정말 국위선양도 하고 스스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작년 그 겨울 동안 타격 그 자세를 좀 바꿨다 그랬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서 타격폼을 바꿨다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맞았는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뭔가 감이 왔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네. 타격폼은 그대로인데. 타격폼 좀 바꿨죠. 예전 느낌이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봤더니 WAR이라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거 이제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전체 1위가 됐습니다. 와. 전체 선수 그러니까 1위. 자기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아니 5월까지 2할 6푼 정도를 쳤으면 사실 그렇게 가치가 높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전체 선수들 중에 1위로 다시 치고 올라갔다. 엄청난 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연봉이 11억이에요. 네. 이 선수가. 근데 이제 이렇게 11억을 주는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쳐야 할 때 점수를 내야 할 때 점수를 내주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가중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삼성에 이제 김현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데뷔 3년 차인데 작년에 100안타를 쳤어요. 근데 이 선수가 연봉이 3,300만 원이에요. 어이구. 네, 좀 연봉이 낮네요. 이정우 선수하고 거의 한 30배 차이가 나는데 30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정우 선수가 지금 뭐 이 선수가 김현준이 100안타 쳤다고 해서 이정우가 3,000안타를 치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많이 쳐봐야 200개 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봉을 준다는 것은 정말 쳐야 할 때 딱딱딱 해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쳐야 할 때 쳐주고 하니까 키움이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김현중 선수는 쳐야 할 때 못 쳐줍니까? 김현준 선수는 어제 4타수 무안타인가 5타수 무안타를 쳤거든요. 아니, 물론 이거 이 지금 선수가 비교해서 비판하는 아니요, 겁니까? 제가 지금 삼성 팬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선수는 자기 연차, 자기 연봉에 비해서 잘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중견수 수비 굉장히 좋고 네, 잘해주고 있는 돌려서 선수인데 비판한 거 아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김현준 선수 혹시 듣고 네.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분명히 그게 반대할 아니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이제 연봉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오케이. 쳐야 할 때 쳐주는 선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번이죠. 지난번 나오셨을 때 롯데 자이언츠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1승 5패를 했습니다. 아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주는 또 1승 1패를 했고요. 네. 어제 지금 이제 한화와의 2연전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엔 이기고 어제는 졌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마이너스가 불펜에서 필승조를 담당해주던 김상수, 김진욱 선수들이 다 1군 말소가 됐어요. 어이구, 이게. 약간 부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 축이 쭉 빠져버리니까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그런 느낌. 네, 다른 불펜 선수들에게도 부하가 가고 선발 투수가 약간 힘 떨어졌는데도 바꿔주질 못하고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안권수 선수가 초반 돌풍에 약간 큰 도움이 됐었는데 네네. 이 선수가 이제 수술, 팔꿈치 수술 때문에 또 빠지게 돼 있고 빠졌고 잭렉스 선수도 그렇게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타자요. 네네네. 그러면서 약간 그 4, 5월 많이들 얘기했던 기세. 롯데 팬들이 기세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세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황성빈 선수가 네. 돌아왔고 윤동희 선수 이 선수 예, 거포죠, 신인 선수 거포. 네, 거포까지라기보다 하여튼 최근에 이제 홈런을 또 두 개 거포 향기가 쳤고 좀 나던데. 그렇죠. 네. 네. 노진욱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약간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면 타선이 살아날 것 같고 박세웅 선수가 최근에 그 아시안 게임에 승선했지 않습니까? 엔트리에 박세웅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구위가 좋아요.
이 바탕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제 스트렐리 선수가 너무 제구력 난조 그리고 많이 안타도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희망 섞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시 치고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잠깐만요. 박세웅 선수가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네, 그렇죠. 네, 박세웅 선수 근데 지금 구위가 진짜 좋거든요. 네, 같이 그 대표팀에 승선한 지금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 제가 삼성 팬인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구위가 조금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 때 가면 또 다르겠지만 원태인 선수도 구위가 빨리 올라오기를 제발 기대하는 아시안 게임 상황입니다. 감독이 누구죠? 아시안 게임 감독이 류중일 감독님입니다. 류중일 감독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위에서 5위까지는 잘 던지는 걸로 손에 꼽히는 선발이 한 명씩은 있는 느낌인데 네. 이게 확실히 좀 투수 노름인가요? 야구는 6위부터 10위까지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SSG의 엘리아스라고 대체 선발로 온 외국인 투수가 있어요. 최근에 7이닝 무실점 했고요. 네. LG의 플로코 선수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꾸준하게 진짜 잘하고 있고 NC 지금 3위를 하고 있는데 패디 선수 정말 최고의 지금 투수라고 꼽히고 있고 롯데의 나균환 선수 그리고 두산의 알칸타라. 물론 알칸타라 어제 30점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진짜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5위까지는 이렇게 한 명씩 꼭 꼽히는데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 선수 최근에 부진하고. 진짜 무슨 일이에요? 저 그 게임을 봤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막 두 게임 연속 부진하고 그러던데. 네, 그렇죠. 두 게임 연속 막 그 이닝도 많이 못 먹어주고 실점 5실점 이상 하고 물론 이제 화요일 경기에 그나마 좀 잘 던졌습니다만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고 삼성도 뷰캐넌이 잘하던데요. 어제는 조금 잘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어제는 조금 잘 던졌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나균환이나 패디라든가 플로코에 비견할 정도는 안 되고 네, 키움은 안우진 선수가 잘 던지고 있는데 타선이 또 너무 지금 안 도와줬고 네, KT는 부상 뭐 이런 여파로 선발 로테이션이 지금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보슐서라는 선수와 작별을 하고 쿠에바스를 다시 데려왔어요. 쿠에바스, 네. 쿠에바스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이번 목요일 오늘이죠. 오늘이나 내일 경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쿠에바스 선수가 내일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화도 산체스 선수라고 왼손 투수인데 저 못 봤어요. 네, 이 선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던지긴 하는데 이 선수도 대체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갈리거든요. 1위에서 5위까지 그리고 6위에서 10위까지. 그래서 5위하고 6위 사이의 경기 차가 3게임 반 차가 납니다. 근데 6위에서 또 10위까지는 지금 3경기 반 진짜 따다닥 붙어 있어요. 6위부터 10위까지. 네. 그래서 한화가 최근 몇 년 동안 성적이 조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못할 때, 진짜 좀 경기력이 없다 이럴 때는 승률이 2할 8푼, 2할 9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4할입니다. 10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할 9푼 8리입니다. 승률이. 네. 많이 올라왔네.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위권의 그 승차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8위인데 곧 꼴찌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제가 지금 잠을 못. 아니 오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성 비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최근 삼성 팬을 가장한 삼성 안티 아닙니까 이제? 아유, 우리 팀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죠. 어제 그제 LG 팬이지 않습니까? LG에게 그렇게 약간 졸전 같은 느낌을 보여줬기 솔직히 때문에 그거는 LG 팬 입장에서 제가 봐도 졸전이에요. 야, 어떻게 LG가 특별히 잘한 게 없거든요. 제가 봐도 LG의 방망이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삼성 선수들이 너무 얼어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LG가 막 어마어마한 포스를 뿜어낸 강팀이 아닐 텐데. 그래도 LG가 어디에 얼어 있어요? LG가 강팀이긴 한데 그러니까 타자들이 자기 스윙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들어올 때 쳐야 되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오면 보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런 타자들을 못 믿으니까 자꾸 번트를 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월요일이죠. 14명의 상무 야구단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서 소속팀에 복귀했는데 어떤 활약들이 기대가 됩니까? 가장 먼저 이제 기아의 최원준 선수가 돌아와서 안타를 빵빵 치고 있고요. 삼성의 최채은 선수가 이 선수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최채영 선수 뭐 삼성에서 4호 선발로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선수니까 복귀하자마자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는
LG전에 등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에. 네, 잘 던졌어요. 근데 팀은 패배를 했죠. 네. 그리고 LG 저한에 이상영 선수 어제 등판을 했고 네. 두산 불펜에 김민규 선수도 지금 던지고 있고요. 네. 하나는 최인호 뭐 이런 선수들 4명이 한꺼번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1시간 특집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야구 잡설 1시간 특집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네, 최근에 KBO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유튜브 야구 잡설을 진행하고 있는 누구보다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정현재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 원고에는 사실 의외로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네, 네.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불면증이라는 분들. 네, 그렇죠.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인간이 하루에 한 3분의 2는 깨어 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잠을 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수면도 인생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이고, 아나운서님께서는 느끼시겠지만 잠을 잘 자면 되게 하루가 상쾌하기 시작하죠.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네. 잠을 못 자면 또 하루 내내 불쾌하고 피곤한 기분으로 지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잠이 그날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때도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삶에서 잠이 차지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은데 저도 네. 막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진짜 막 두근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어제 그랬어요? 라디오 하기 전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불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만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 가뜩이나 복잡한 사회고 스트레스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10년 이후에 10여 년 동안 불면증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2배가량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불면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은 현대과학과 현대사회가 발전은 해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정말 피곤하게 살잖아요. 근데 불면증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잠을 설치는 경우는 제가 불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다 전부 병으로 보지는 않고요. 가끔 일어나는 뭐 일종의 증상,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는 병은 제가 정확하게는 불면장애라고 부르고요. 네.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돼도 초기, 중기, 말기의 불면증이 지속되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 빈도로 따지면 주 3일 이상. 주 또, 3일 이상. 불면증이 이어지는 기간은 한 3개월 이상 될 때라는 조건도 붙고요. 그래서 초기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잠이 들기 어려운 경우, 중기 불면증은 자주 깨는 경우, 또 이제 말기 불면증은 애매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더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뭐 여행 가서 며칠간 잠을 못 잤다면은 꼭 불면증을 진단하지는 않고요. 또 잠은 못 자더라도 그렇죠 일을 하거나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또 저희가 굳이 치료해야 될 불면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죠. 그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이 그냥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네네. 한두 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나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유가 워낙에 다양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을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진 않거든요. 뭐 흔하게 우리가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아니면 뭐 괜한 걱정 때문에 혹은 뭐 방이 춥거나 더워서 배고파서 혹은 뭐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수면무호흡증 같은 거 진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신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 시작되는 원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불면증의 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잠을 못 자니까 약을 써서 잠을 재워야 된다. 라는 걸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검사를 통한 평가도 또 필요할 테고요. 네. 그래야지만 적절한 수면 환경 조절이나 또 대처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잠을 설치는 수준이 아니라 불면증이다 이건. 이 불면증이 나한테 왔다. 네네. 이걸 자각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소 자신의 수면 패턴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마다 수면 패턴이 다르죠. 네. 단기 수면자, 장기 수면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단기 수면자라는 건 하루에 4시간 자도 충분한 사람. 와. 예,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좀 유명했었잖아요. 와, 부럽네요. 그래서 한때 뭐 나폴레옹 수면법이라고 뭐 짧게 자는 방법이 유행한 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장기 수면자는 10시간 이상은 자야지만 수면율이 좀 생기고 좀 생활을 할 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수면 패턴이 사실 타고난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 뭐 옛날에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얘기했었고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이런 하고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렇죠. 네. 미라클 모닝 같은 것들이 사실 타고난 기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평소 수면 패턴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수면 패턴이 흔들린다면 정관 좀 다른 패턴이 이어진다면 불면증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다들 좀 잠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미라클 모닝족들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네. 그 아까 약간 그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마다 맞는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가 봐요. 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이제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자신이 장기 수면자냐 단기 수면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권유되는 수면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네. 되게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달라집니다. 신생아는 보통 하루 종일 자잖아요. 보통 이제 필요한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고 하고요. 성장하면서 권유하는 수면 시간이 점점 줄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대개 한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성인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한 7, 8시간 정도 그 정도는 자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시간보다 많거나 적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일관성이죠. 수면 패턴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그리고 수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잠을 잘 잤다 아니면 오늘 잠을 못 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잘 잔다는 말이 뭔가요? 뭐 기분의 영향이 뭐 기분과 연관돼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진료실 찾아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상적인 수면을 여쭤보면요. 되게 머리 대면 바로 자고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엔 아주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완벽한 수면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는 있는데 매일 이어지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소한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 때문에 네. 수면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준을 너무 높은 곳에 두게 되면 또 수면에 대해서 너무 신경 많이 쓰느라 불면이 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적당히 괜찮은 수준의 수면에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수면 효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권유하는 수면 효율이 100%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대자마자 바로 자고 딱 깔끔하게 깨어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제가 권유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면 효율은 한 8, 90%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척이다가 잠들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약간 민기적거리다가 일어나는 수면이 좀 더 정상적인 수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상의 범위가 좀 넓은 맞습니다. 편이네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 그 불면증과 정신과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불면증 때문에 그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하루 이틀 못 자는 정도는 잘 찾아오진 않으시고요. 네네. 이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어렵게 정신과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원인 없는 불면증을 저희가 원발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원발성 불면증. 네, 원발성 예. 원인이 없는 경우에 네. 근데 이 원발성 불면증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없거든요. 되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 때문이고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정신과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단순히 잠자기 위한 약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에 깔려있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염려와 걱정 같은 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약만 처방하는 것은 대개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로 문제를 좀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잠을 못 자는 경우에 보통 정신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불면증이 이어진 요인을 살피고 또 이런 주변의 환경이나 자극을 조절하기 위한 상담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약을 만약에 처방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약한 강도에서 또 필요하던 높은 강도 수면제까지 잘 정도를 보면서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이나 불안 등이 함께 있다면은 그에 맞는 치료를 또 해야 될 테고요. 그 수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는 거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 오해도 많이 하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뭐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 평생 먹어야 된다. 금방 중독된다.
이러면서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시작부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사실 수면제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나 약물에 대한 오해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정신과에 주저주저하면서 계속 병을 키우다가 심해져서 오신 분도 꽤 많으신데요. 이게 한참 전에 약에 대한 연구가 잘 이뤄지기 전에는 부작용이 심한 약들을 사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먹으면 왜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루 종일 졸리거나 뭘 하기가 힘들고 막 발음이 새고 침 흘리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의 뭐 누가 봐도 뜨악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정신과 치료하는 걸 기피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부작용이 아주 적으면서 충분히 효과적인 약들이 다행히 많이 개발된 상태고요. 네. 먹게 되면 못 끊는다는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건 정말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여가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고 병을 키우지 말고 부디 좀 약간 좀 흔들린다 싶으시면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 불면으로 고민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 치료가 필요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네네. 불면을 위해서 그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잠이 안 온다. 불면의 밤이 지속된다 하면은 네.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게 뭘까요? 술. 맞습니다. 경험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 술 드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술 마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니까 이제 술을 마치 무슨 약처럼 드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아니 그리고 진짜 핑계가 아니라 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뭐 술 한 잔은 잠에 도움이 돼. 그렇죠. 네,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네. 또 지속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술은 잠이 드는 것은 도와주거든요. 근데 수면이 유지되는 과정을 다 끊어버려요. 이게 수면의 분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잠은 들지만 깨어나고 나면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면증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불면증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술을 드신 걸 굉장히 권유드리진 않고요.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흔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그렇죠. 엎드려가지고 계속 계속 하는데 네. 이게 또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오랜 시간 깨어 있는 거는 뇌에다가 침대라는 공간이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고 뭔가 다양한 것을 하는 공간이라고 자꾸 입력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면 한 20-30분 누워 있다가 일단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일단 거실이나 소파 같은 데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잠이 오면 다시 들어가고 또 잠이 안 오면 다시 나오셔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뇌에다가 좀 입력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침대에는 아예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가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걱정이 많아서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내일 막 걱정되는 날이거나 이럴 때 전날에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생각이나 걱정이 너무 많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생각을 정리한 시간 가지면 도움이 되거든요. 간단한 방법으로 청취자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A4 용지나 수첩을 펴고 염려하고 걱정한 목록을 쭉 적고 나열하고 예. 거기다가 짧은 솔루션도 한번 적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밤에. 근데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 윤곽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네, 네, 아웃라인을 네.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른의 성장법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555님 엊그제 시장 가서 매실 10kg 구입하여 매실청 담았습니다. 매실농가 힘내세요. 웃음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복숭아입니다. 4544님 복숭아요. 안 그래도 남편과 아침에 신비 복숭아 먹고 왔어요 이러셨는데 그게 뭔가요? 신비 복숭아라는 게 있나요? 궁금한데 혹시나 있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답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